어, 암을 빼고 남은 DSP only 디바이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이 DSP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IP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CPU에 대해서는 CPU가 C674X 인스트럭션 셋 피처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밉스를 보시면 456메가짜리가 이런 3648 밉스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내용은 이것도 밉스인데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밉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숫자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아까 연산 유닛이 8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산 유닛이 원 사이클에 8개의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니까 이 클럭에다 곱하기 8을 하면 요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DSP에서 말하는 그 밉스 데이터고요. 예, 요건 플렉서블하게 8비트에서 64비트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부 메모리에 관련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EDMA 관련해서 Dmax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실 거는 예, 여기에서 보시면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외부에 우리가 이제 달 수 있는 메모리 이제 노아, 낸드, 그다음에 SRAM 요런 것들을 이제 달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예, DDR까지는 뭐 적용은 안 되고요. SRAM까지 예,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 요 오디오 이 MCASP 관련해서요. 28개의 데이터 포트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TDM, I2S 그런 것들 존재를 하고요. DIT capable은 아까 말씀드린 그 TX 쪽으로 MCASP2를 통해서 그 DIT 포맷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요 정도가 나와져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내부 블록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JTAG 인터페이스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DSP 쪽, 코어 쪽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CPU랑 L1, L2 메모리들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JTAG에서 JTAG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쪽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페럴들 같은 경우는 예, 보시는 대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익스터널 메모리, 커넥티비티 이런 쪽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예, 설명드린 내용대로 예, 그래서 데이터 시트는 요 요것만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이제 실제로는 TI에서는 문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다른 다른 이런 뭐 오디오나 MCU나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실제로 찾기는 어렵지만 그 문서를 찾으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TI에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그 이 PA SDK를 이용해서 PA SDK를 EVM 이 동일한 EVM에 올려서 실제로 이런 인풋 스트림을 넣었을 때 이 사용되는 밉스를 계산해서
밉스를 계산한 게 아니라 실제 측정값을 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PCM 디지털 신호를 2채널을 넣으면 요 프로세싱 하는데 18밉스가 든다. 그다음에 192kH짜리 8채널 넣으면 90밉스가 적용이 된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0%미스가 지금 300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1928 채널을 넣으면 지금 거의 한 뭐 30% 정도를 먹는 거죠. 그거가 인풋 요거 이제 PCM 디지털에 대해서 디코딩 그다음에 디코딩하고 프로세싱을 안 한 상태에서 엔코딩하면서 내보내 주는 게 지금 90이 먹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요런 오디오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밉스가 더 추가가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적용 위에 것들은 이제 인풋 스트림에 관련된 거고요. 요것들은 이제 디코더를 거친 후에 PCM으로 디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그 PCM으로 디코딩 되면 요것들은 이제 ASP라고 각각 불리는 것들인데요. 뭐 DMPAS가 들어가실 수도 있고 SRC, PL2X, 네오6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만약에 PA 쪽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딜레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GEQ라는 거는 그래피컬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지금 제공이 되는 게 밴드가 10개짜리입니다. 10개짜리 밴드를 각 채널에 EQ를 조정하실 수 있게끔 그거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베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주로 오디오 쪽, 홈 오디오 쪽에는 이제 오디오를 뭐 새틀라이트 스피커들을 여러 개 뭐 프론트, 센터, 리어 쪽에 놓고 서브우퍼를 외부로 하나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대역을 이제 서브 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뭐 그런 게 BM의 기능인데요. 이제 돌비에서 말하는 베이스 매니지먼트의 모드가 뭐 0, 1, 2, 3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 BM12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뭐 리벌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뭐 잔향 효과라는 것들이 있고요. 뭐 매트릭스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건 채널을 이제 채널을 만약에 2채널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이제 매핑을 해서 아웃풋에 뭐 2채널을 가지고 10채널을 만든다. 뭐 이런 매핑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있고 DBS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T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 ASP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외에도 이제 필터들이 제공이 됩니다. IIR이나 FIR 이런 걸 가지고 뭐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든다거나 하이 패스 필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든다거나 요거는 이제 아니면 이제 톤 컨트롤 어느 대역의 톤을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전에 이제 오디오 쪽에서는 실제 몇 채널을 맥스로 하고 어떤 인풋 스트림을 받았을 때 어떤 ASP들을 최대한으로 넣을 수가 있을까 이것들을 먼저 계산하시고 이제 실제 적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보통 한 CPU 로드가 한 80% 이하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려면 70% 이하. 근데 80% 이하까지만 뭐 계산해서 설계를 해주셔도 뭐 중간에 조금 피크를 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구현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조금 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TI가 그 PA SDK를 릴리즈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까지는 특정한 일부 커스터머들한테만 릴리즈를 해줬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여기랑 이쪽 코드랑 이제 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서들도
이제 일반 릴리즈가 된 것들에는 이런 문서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막아놓고 이제 릴리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요거는 이제 SDK 4에 나온 거고요. SDK4, 5가 있는데 5까지도 이제 특정한 커스터머에 제공이 되는데 그것들은 SDK4, 5는 어떤 차이냐면 CCS라고 컴파일러를 다 깔아놨는데요. 그게 CCS 버전이 4하고 5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4하고 5인데요. 4는 CCS4에서만 들어가고 5는 5에서만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5도 나왔었는데 그게 일반으로 릴리즈 되면서 조금 이제 달라진 구조가 약간 좀 막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저기 한 가지 여쭤볼게. PA에서는 뭐가 필요하실까요? 이런 ASP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혹시 디코더는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PA라고 하면 주로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겠죠? 그러면 네, 네. 이거 이외에 그럼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노치 필터요. 밴드패스 필터. 그런 것들은 이제 TI에서 직접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특정한 거면은 이제 필터들을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해봐서 커브를 직접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거를 ASP로 넣어주는 그런 과정이 아마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필터가 제공이 안 돼요? 필터 그 예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저쪽에서는 제공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노치 필터, 밴드패스 필터. 뭐 어떤 필터 좀 예제로 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수요 오청제라든가 그런 쪽에는 네.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프로그램에 네. 저쪽에서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노치 필터나 밴드패스 필터가 딱 제공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TI에서 제공되는 뭐 FIR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필터를 가지고 이제 커브를 직접 만드셔야 된다는 거를 그거를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PA를 하신다면 그런 과정에 좀 이제 잡이 들어가게. 네. 예.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일로 직접 누르면서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려고 그런 폴더에 이런 문서들을 조금씩 모아놨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아까 left justified, right justified 그 포맷들 보시면 이건 아사히 카사이 거 AK 4588 DIR 같은 경우인데요. LR 클럭으로 프레임을 정하고 그다음 비트 클럭으로 이 비트 수를 정하고 여기서는 한 채널당 32비트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요건 그림 형태로 봐서는 이제 write justified의 16비트 데이터 전송하는 포맷이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24비트를 똑같은 write justified의 24비트를 전송하는 포맷이고요.
밑에는 반대로 left justified의 24비트. 요거는 예 말씀드린 대로 한 비트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요건 I2S의 24비트네요. 그런 전송하는 포맷으로 가 있고요. 혹시 SPDF도 받으시나요? PH 쪽에 안 받으시네요. 요거는 그 SPDF의 포맷에 관련된 건데요. 그 SPDF가 아마 소니 파이오니아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 SPDIF를 이 패킷을 까 보면 거기에 이제 데이터 정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규격 내용들은 이렇게 IC60958 이런 것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채널 스테이터스 정보라고 해서 뭐 뒤에 엠퍼시스가 걸린 데이터냐 아니냐, 뭐 그다음에 이 스트림의 포맷은 뭐냐, PCM이냐 아니냐, 뭐 이런 데이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나머지 문서들은 뭐 나중에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실제로 PA 프레임워크를 이제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PA 프레임워크의 오버뷰, 그다음에 아키텍처, 그다음에 호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마이컴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릴 거고, 네, 부트로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그 이 DSP가 왜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엔드 커스터머가 엔드 유저가 이제 필요로 한 거는 내처럴 좀 더 자연적인 오디오, 그다음에 더 많은 채널, 네, 더 높은 샘플링 레이트, 그다음에 더 높은 이제 해석도,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포맷을 뭐 가능한 더 많은 포맷을 원하고요. 예, 가능한 많은 기능들을 원하는 게 이제 엔드 유저가 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예, 퍼포먼스가 높아야겠고요. 플렉서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우선 오디오 DSP 쪽으로 보시면 이제 홈 오디오 이쪽은 이제 오디오 DSP가 세 가지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TI 이외에 ADI 아날로그 디바이스 거랑 그다음에 시러스 로지 이렇게 두 가지가 그다음에 TI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AVR 시장에 주로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사운드바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개발하면서 약간 다른 점은 ADI 같은 경우나 TI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되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 경우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드를 이해를 하고 이제 프레임워크 전체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플렉서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시러스 로직 DSP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롬 코드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펌웨어 같은 형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맞추려면 그건 뭐 본사 쪽에 요청해서 새로운 롬 코드를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이걸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롭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플렉서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제 TI는 기본 것만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특별한 필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그런 필터라든가 어떤 효과를 이용하기 내기 위해서는 이제 3D 서라운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자기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넣기 위해서는 TI는 기본 것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Easy to differentiate 요거는 이제 동일한 그 플랫폼이라도 여러 가지 ASP들을 집어넣고 빼고 해서 각 뭐 차별을 두는 그 뭐 하이엔드, 로우엔드, 미드엔드 그것들을 다 차별을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easy to integrate 실제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넣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TI가 제공한 거를 뭐 넣고 빼고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만들려면 약간의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오디오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이 PA SDK를 그냥 핸들링 정도만 하고 외부 MCU에서 이제 컨트롤만 해주고 실제 내부 알고리즘은 주로 이제 서드 파티라든가 그런 데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3D 이펙트라든가 자기 회사의 로고를 집어넣고 좀 3D 이펙트를 줘서 이어폰에서 3D 효과를 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투스피커에서 3D 효과를 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자기 이 프레임워크에 ASP 한 단에다가 넣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회사는 이제 뭐 오디세이라든가 SRS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뭐 3D 오디오 효과를 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엑스파미디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있고 이제 외국에는 유명한 SRS라든가 오디세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런 3D 이펙트라든가 그런 오디오 효과가 필요한데 직접 만드시기에는 어려우시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코스트 퍼포먼스 요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는. 되게 3사가 약간씩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ADI랑 TI가 좀 비싸고요. 시러스가 조금 가격이 낮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예, 로버스트 플렉서블 시스템 퍼포미어 요 말은 지금 멀티플 알고리즘 컴포넌트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 프레임워크는 그 실제로 생산하시게 되면 외부 플래시 메모리에 전부 다 컴파일러해서 올려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부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부팅을 하게 되면 우선 인풋에 대한 인풋 스트림이 들어오면 인풋 스트림은 자동으로 디텍트가 됩니다. PCM이라든가 DTS라든가 돌비라든가 그게 자동으로 디텍트 되면 거기에 맞는 딸린 그 디코더들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서 우선 PCM까지 디코딩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올라가는 알고리즘들 그것들은 외부 MCU에서 커맨드를 던져줘서 이 PA 프레임워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프레임워크가 플래시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SDRAM으로 돌려서 이제 내보내주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그런 뭐 내용들이고요. reliable, robust, scalability, easy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easy customization 여러 가지 디코더들,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들, I/O 컨피규레이션들. I/O 컨피규레이션들이라고 하면 지금 인풋에서 구현이 된 것,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뭐 7.1 채널 받아서 7.1로 내보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뭐 수년 전부터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1이나 7.1을 받아서 24 채널로 보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디오 스위칭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코드상에서는 몇 번 핀으로 들어온 놈이 처리된 놈을 몇 번 핀으로 보내라, 이렇게 매핑만 해주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프로세싱,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오디오 퀄리티가 좀 많이 변하게 되겠죠. 예, 멀티존이 구현이 가능하고, 멀티존이라는 거는 지금 이 환경에서 오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에서 오디오를 듣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 방에서는 그 CD를 뭐 CD나 DVD의 음향을 듣고, 옆 방에서는 뭐 라디오나 FM이라든가 뭐 그런 다른 거를 듣고 싶은, 그럴 때 예, 그렇게 할 때 멀티존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요. 존 1, 존 2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예. 미니멈 에포트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정말로 좀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처음에는 조금 우선 이게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노력이 우선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우선 예, 친숙해지시기만 하면 좀 손쉽게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TI 실리콘으로 만든 IC가 있고요. 그 위에 오디오 펌웨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보시면 뭐 하이 퀄리티 컴패트 오디오 시스템, 예,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알고리즘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 I/O 컨트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커스텀 코드를 어느 정도 이제 커스텀 코드를 TI에서 만드는 그 DSP 스탠다드 폼에 맞춰서 만들면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스탠다드라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TI에서 만든 스탠다드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 이 장에서는 이제 DSP 바이오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리얼타임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I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이름이 DSP 바이오스인데요. 최근에 이게 버전 5까지는 이렇게 DSP 바이오스라고 나왔고, 버전 6부터는 이제 시스 바이오스라고 해서 DSP하고 암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스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이제 태스크 스케줄링, 그다음 메모리 매니지먼트, 뭐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들, 리얼타임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실제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 그림은 이제 CPU 로드 그래프입니다. 이 CPU가 얼마나 지금 현재 CPU 로드가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디버깅 JTAG을 물려서 디버깅을 하면 요 그래프가 나와지게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간 두 번째 레벨로 가다가 일을 마친 후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높은 레벨의 인터럽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에 거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 이제 태스크 관리하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요것도 이제 DSP 바이오스 부분도 실제 커스터머 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PA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다 해주니까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DSP 바이오스를 직접 건드려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TI에서 이제 교육 용도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랩 파일들 이것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며칠 코스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DSP 바이오스만 다루더라도 굉장히 여러 날 걸려서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 있고요. 예,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DSP 바이오스는 뭐 직접 컨트롤 안 하니까 우선 디버깅하면서 그냥 보는 정도고요. 우선 오디오 쪽이니까 오디오는 스트림이 리얼타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스트림에 관련된 태스크들이 가장 위쪽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알파 커맨드라든가 그 호스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은 조금 떨어지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떨어지고 이런 그런 태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멀티 채널 오디오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이 PA 프레임워크랑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알파 커맨드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프로토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뒷장에 보이겠지만 우선 리드 라이트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그런 것들을 커맨드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SP가 이제 응답을 하는 것도 있고 응답을 하게 이제 짜여진 애들도 있고 이제 응답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DSP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도 있고요. DSP가 응답을 못하는 상태면 DSP 데드 뭐 이런 상태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개브라를 하다 보면 응답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내부의 어떤 잘못된 영향으로 이제 DSP가 맛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주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개발 초기에 하드웨어가 안정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넣는 거를 좀 잘못 넣었다거나 그렇게 꼬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컨트롤러하고 DSP하고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걸 사용합니까? SPI 주로 사용합니다. SPI. 네, I2C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전에는 우선 JTAG을 물려서 에뮬레이션을 이제 디버깅을 할 경우에요. DA7X 같은 경우, 얘는 8X인데 7X 같은 경우는 JTAG으로 디버깅을 하면서 JTAG으로 이제 커맨드를 날려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8X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디버깅을 하면서 JTAG 물려서 디버깅을 하면서 이제 MCU로 커맨드를 쏴준다거나 아니면 UART로 따로 커맨드를 쏴준다거나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블럭을 보시면 이제 DIR 요거는 이제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시버라고 해서 SPDIF 같은 비트 스트림 데이터를 받고요. 그 다음에 ADC도 내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나 디지털 데이터를 받는 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나온 데이터는 디지털 비트 스트림 형태로 I2S 포맷을 가지고 DSP로 전달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인풋은 요즘에 아무튼 ADC에서 들어오는 오디오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HDMI로 전달된 비트 스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I2S 포맷으로 오디오 DSP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ADC로 전송된 애들은 항상 PCM이겠죠. PCM이고 HDMI로 전송된 애들은 PCM부터 각각 IP들의 압축된 포맷으로 그러니까 비트 스트림 형태로 전송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요 인풋 드라이버 단에서는 요 각각의 얘도 비트 스트림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얘 HDMI 들어온 애도 비트 스트림 형태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그 들어온 애들의 이 패킷들의 앞부분을 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쌓아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패킷들에 들어온 헤더 정보를 깝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헤더 정보들을 축적을 해서 이 들어온 뭐 비트 스트림이라든가 아니면 PCM은 그 헤더가 없으니까 그냥 PCM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런 헤드들을 인식을 해서 요거는 뭐 DTS다. DTS 마스터 오디오다. 이런 것들을 오토 디텍트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해줄 일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디코드 단에서 오토 디텍트가 일어나면 그 디코드 단에서 이제 디코더를 올려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PCM으로 디코딩이 된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PCM으로 디코딩 요 디코드 단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이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든가 아니면 그 포맷 오디오 포맷 그다음에 샘플링 레이트 소스 프로그램이 디코딩이 된 포맷이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은 이제 어떤 스트림이 들어왔으니까 이 스트림에 대해선 내가 뭐 네오6를 넣겠다, PL2를 넣겠다, 아니면 딜레이나 아니면 BM을 넣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ASP들은 그 순서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넣어주게 돼 있고요. 이거를 막 꽈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항상 맞춰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웃풋 드라이버 쪽으로 해서 PCM 출력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멀티 채널 오디오 프로세싱 그런 것들이 있고요. 디코더, 포스트 프로세싱, 오토 디텍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MCU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풋에 대해서 다양한 인풋들이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MCU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죠. 얘가 메시지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서 PAF 메시징이라고 부르는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디코더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프로세싱 쪽, 그다음에 엔코드 쪽, 그다음에 아웃풋 쪽 세팅들을 전부 다 MCU 쪽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디코더들이 사용이 되고요. 이 화살표는 한 가지 예인데요. 스테레오 PCM이 들어왔을 때 뭐 DTS 네오6를 거치고 베이스 매니지먼트를 거치고 톤 컨트롤을 거치고 뭐 스피커 로케이션 딜레이 이런 것들을 거치고 다시 PCM 엔코더로 들어가서 I2S 포맷으로 내보내준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PCM 엔코더는 이 전단이 사실 PCM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엔코딩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게 이렇게 PCM 엔코드가 들어간 자리고요. 만약에 여기 PCM 엔코드 말고 다른 엔코드를 넣으면 이제 다른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로케이션 요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그 룸 EQ가 있습니다. 룸 EQ는 이제 AVR 같은 경우는 뭐 5.1 채널 요게 이제 기본적인 7.1 채널 오디오에 대한 스피커의 컨피그레이션이고요. 얘는 사용자고요. 유저고요. 지금 룸 EQ라는 거는 세트가 여기에 있으면 이제 AVR 세트가 여기에 있으면 각각의 이제 7.1 채널에 룸 EQ라는 기능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룸 EQ. 룸 EQ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DSP에서는 세트 내의 DSP에서는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톤을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같은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각 순서대로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얘가 첫 번째로 발생을 했으면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얘는 서브우퍼는 서브우퍼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AVR 같은 경우에 사용 환경이 각 유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방도 있고 뭐 여기가 더 긴 방도 있고 아니면 물체가 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경우 아니면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이 환경들에 따라서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면 이 처음에 룸 EQ 셋업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를 갖다 놓고 리모컨으로 룸 EQ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송되는 노이즈가 이 유선 마이크에서 로 들어와서 얘 옥스 단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DSP는 그거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 신호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얘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얘와 얘가 들어간 이제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간 시간 차이를 통해서 얘와 얘의 디스턴스를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 거리 그러니까 시간이 얘가 들어온 것보다 얘가 좀 더 늦게 들어왔으면 얘는 더 멀리 있는 스피커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프론트 스피커들이 좀 더 멀리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시간 안에 레코딩 이제 디텍트가 됐고 얘네들만 더 멀리 있다라고 하면 DSP에서는 이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거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을 플래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룸 EQ에 맞게끔 그 다음에 부팅을 할 때는 그 룸 EQ에 맞게끔 오디오 출력을 내보내 주는데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요. 얘네들은 오디오가 이제 스피커가 멀었으니까 늦게 사용자가 디텍트를 하니까 얘네들 오디오를 얘네보다 빨리 내보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오디오에서는 DSP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온 애를 더 빨리 내보내줄 수는 없고요. 얘네들은 그대로 놔주고 그대로 플레이백을 시켜주고 얘네들한테
요 거리만큼의 딜레이를 얘네들한테 각각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스피커 셋업이 다 동일한 위치에서 들릴 수 있게끔.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스피커 로케이션.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TI에서 제공하는 기본 룸 EQ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를 이제 커스터머 쪽에서 개발한 룸 EQ들은 거기에 무슨 오디오 오디오 음악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요. 특정한 주파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더 차별화된 걸로 하려면, 요 마이크라는 거는 유선 마이크고 처음에 방 환경이 바뀌었을 때 처음에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치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이크는 처음에 한 번만 사용하고 그 다음엔 쓸모없게 되는데, 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요 마이크를 리모컨 안에 집어넣고 사용자가 리모컨으로 뭐 특별한 키를 눌러서 룸 셋업을 하라 그러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뭐 와이어리스 오디오를 통해서 얘한테 전송해 주는. 그래서 얘는 오디오를 전송하는 애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기가 어떤 명령을 버튼을 누르는 거 말고 사람 목소리로 커맨드를 날리면 이쪽에서는 그거를 보이스 레커그니션이라고 하죠. 뭐 구글 검색이라든가 그런 엔진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 그 커맨드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인식을 해서 어떤 커맨드다 그래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런 개발들이 요즘에 실제로 좀 홈 오토메이션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AVR 쪽은 아닌데요. 그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 음성 인식 요런 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뭐 RF 쪽은 주로 직비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어나운스하는 직비의 리모컨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RF4C 이런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스페셜한 보이스 코덱을 넣고 이렇게 하면 전송이 되고요. 이게 또 가능한 게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쪽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솔루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 업계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asy Plug-in Play Xdiased Algorithm as Componen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Xdias라고 하는 게 TI에서 이 TI DSP의 특정한 알고리즘을 넣기 위해서는 그 C 포맷으로 C 코드지만 TI에서 원하는 포맷, TI에서 스탠다드로 정한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넣어서 이 규격에 맞춘 코드가 이제 Xdiased라는 코드인데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실 때도 요 형태에 맞게끔 구현을 해서 넣어야 되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지 서로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서로 뭐 메모리를 자기 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 규격에 맞히지 않다 보면 메모리가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뭐 DSP가 멎는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난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디오 태스크 컨트롤 태스크 플레이와 예, 되게 앞장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요건 PAF의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동일합니다. 앞장들을 하고 동일하고요. 다양한 인풋들에 대해서
오토 디텍션을 해서 다양한 디코더들을 그대로 올리고요. 그 디코더들을 올려서 PCM이 디코딩이 되면 거기에 다양한 그 ASP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스무스 코에피션트 체인지라고 해서 뭐 필터라든가 아니면 볼륨 값을 조금 바꿨다던가 그럴 때마다 오디오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끊기는 효과가 나게끔 이 ASP가 이루어지진 않아 있고요. 그게 조금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예 엔코더 단 있고 예 뒤 출력 단이 있고요. 근데 실험은 해봐야 됩니다. 실험은 해보셔야 되고요. 뭐 어느 알고리즘이라도 이 끊기는 상황이 없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고요. 우선은 그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우선 볼륨 컨트롤 같은 경우 0.5dB 스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0. 지금 마이너스 6dB에서 0dB로 올렸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넘어가지가 않고 이 스텝별로 차근차근히 올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리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올리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에 확 이렇게 띡 뭐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요. 그런 핀하고 개념으로 뭐 그런 식으로. 예예 그런 형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리고 저기 만약에 그 유저가 뭐 아까 이펙트라든가 그런 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네 그 집어넣는 게그 쉽게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특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아무데나 아니요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되고요. 예 그게 위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예. 거기에다가 집어넣기.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 다 말씀드린 내용 같고요. 네. 예, 데이터 패스고요. 인풋하고 이제 아웃풋 쪽. 거기서 이제 우선 이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멀티 채널 ASP 인풋 쪽으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SIO 인풋 드라이버 뭐 하드웨어 드라이버 단을 지나서 링 버퍼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썼다 주었다 하고요. 내부에는 디코더 단, 그다음에 PCM 엔코더 단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제 그 ASP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디오 프레임 버퍼 요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PCM을 저장을 하고 128에서 256 샘플 채널당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ASP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ASP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각 채널별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각각의 채널별로 이렇게 버퍼가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한도에 따라서 이제 그 오디오 딜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겠죠.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제한점이 있고요. 딜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제 출력단 바로 전단에 당연히 버퍼가 따로 존재하게 되고요. 아웃풋 드라이버 단을 지나서 마찬가지로 MC ASP 단을 지나서 이제 오디오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인풋 버퍼, 링 버퍼 돼 있는 거랑 네. 딜레이 링 버퍼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제가 저렇게
아니요, 지금 요 구조는 PA SDK 내에 그대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해주실 거는 로컬 데이터도 어떻게 예, 그것들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데이터를 여기 인풋 채널 가능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웃풋 채널 가능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어느 채널에 매칭해주고 어느 채널에 매칭해주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ASP들을 어느 순서에 따라서 넣냐, 어떤 스트림에 따라서 어떤 ASP들을 어느 순서에 따라서 넣냐, 그런 것들이 외부 MCU에서 알파 커맨드를 알려줘서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아니죠. 그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디오 스트림이 변경이 될 때 오디오 스트림 포맷이 만약에 PCM에서 DTS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요건 유저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풋 드라이버 단에서 채널 MCSP 포트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 드라이버 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디코더 이 인풋 드라이버 단 여기에서 그 오디오 디텍션을 하고요. 오토 디텍션이라고 하죠.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MCU로 알려줍니다. 인풋이 바뀌었다라고 하고 요 뒤에 일어난 데이터들, 요 이전까지 들어온 데이터들, 그것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 이제 오디오를 끊어야 되니까 인풋 스트림 받게 되면 오디오가 끊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이 버퍼에 쌓여져 있던 데이터들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쓰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오토 디텍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 MCU에서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TI DSP는 그 핀 하나를 통해서 TI한테 외부 MCU한테 스테이터스가 바뀌었다. 요거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MCU에서 계속 뭐 100ms마다 폴링을 한다. 현재 스테이터스가 뭐냐면 폴링을 한다던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되고요. 저 메모리는요. 네. 그 내부 메모리 밖에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 메모리를 이용해 갖고 사용할 수는 없나요? 외부 메모리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거기가 딜레이가 좀 너무 딜레이가 많이 외부 그냥 메모리 써가지고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근데 그거는 좀 직접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우려되는 상황은 내부 메모리보다 외부 메모리의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하는데 드는 사이클이 클럭 사이클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7.1이 들어왔을 때 7.1을 다 외부에 썼다가 다 가져오면은 뭐 싱크가 문제가 없지만 뭐 특정한 채널만 썼다 외부로 가져갔다 한다 그러면 싱크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드는 만큼 사이클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 채널을 딜레이를 더 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둬야 될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PA 메시징 오버뷰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코더 단부터 오디오 프로세싱, 엔코더 단에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엑스데이어스 알고리즘인데요.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TI에서 만든 그 C 포맷에 맞게끔 써준 코드들로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특정한 포맷으로 딱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처음에 선언은 뭘 해야 되고 메모리는 뭘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규격에 맞춰서 써놓으면
그래서 C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TI에서 만든 PC 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이 룰에 맞게끔 제대로 잘 짜여졌냐 요거를 판단하는 툴이 있는데요. 그걸 돌리면 어떤 룰의 17번 룰이 잘못됐다 이 코드에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그런 툴도 있습니다. 내보니까 정확하진 않고요. 좀 이상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막 이상했다 막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서드 파티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그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쉐어드 메모리 부분을 이제 다른 알고리즘이 쓰는 상태에서 얘도 같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에서 노이즈가 났다 안 났다 뭐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고 인풋 스트림마다 다르고 다른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메모리 쪽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문서가 따로 있는데요. 알고파 이 PASDK를 위한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알파 커맨드라고 부르고요. 이 알파 커맨드에 대한 프로토콜을 규약을 해놓은 문서입니다. 이것도 지금 릴리즈된 폴더에는 저기 웹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릴리즈가 돼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비트에서 32비트까지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알파 커맨드는 지금 텍스처라고 돼 있는 이거는 커맨드를 저 텍스처 형태로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나중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숏컷 커맨드라고 있는데요. 주로 iOS 층에 사용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풋 펑션이 dir 쪽에서 HDMI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전에 올라갔던 ASP들을 전부 다 내리고요. 그러니까 PA 프레임워크에다가 이전에 올라갔던 ASP들을 전부 다 내려라, 뭐 디코더 내려라, 그다음에 인풋을 이쪽으로 세팅해줘라. 이런 거에 뭐 수십 가지의 커맨드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드상으로는 그 수십 가지 커맨드가 dir에서 HDMI로 넘어갈 때 동일한 커맨드를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수십 가지의 커맨드를 한 개의 커맨드로 디파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한 개의 커맨드만 날려주면 나머지는 내부에서 이제 그 시퀀스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요런 숏컷을 이용을 하시면 계속해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계속한 너무 자주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요런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커맨드 하나로 줄여서 이 빈도수를 줄여가지고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알파 커맨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트럭처인데 이것도 그다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파 커맨드를 어떻게 써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기본 SPI 포맷을 사용합니다. MCU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요. 쿼리. 이건 뭐 동작을 하다가 그 이런 경우인데요. 그 만약에 DSP가 어느 정도 일정 동안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DSP를 리셋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 리셋을 시키면 DSP가 이제 리셋 상태로 들어갔다가 자동 다시 이제 부팅이 되면서 자기가 그 노멀 상태로 진입했다는 그런 리셋 쿼리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리셋 쿼리를 받기 전에 이제 다시 뭐 커맨드를 날리거나 그렇게 되면 또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안정 상태가 되면 이제 DSP에서 리셋 쿼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노멀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 DSP가 I2S 0, 1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I2S 포트에 I2C 포트의 어드레스고요. 예, 기본 I2C를 제공합니다. 400MHz 정도까지 제공을 하고요. 이게 말씀드린 건데 요겁니다. 그 Notify Information Change라고 해서 DSP의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MCU가 DSP에다가 간섭을 해야 될 경우에 이 닉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GPI 포트로 물려놓고 이 상태가 변하게 되면 MCU가 DSP의 스테이터스를 물어봐야 되고, DSP가 인풋이 바뀌었다 아니면 내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경우 주로 보시면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DSP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MCU가 폴링을 하게 되는 그런 거가 필요 없이 이 닉핀 하나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럽트 핀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요건 코드상에 이렇게 써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인풋 스트림이 변경이 됐을 때 외부 MCU가 그 알파 커맨드로 DSP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지금 디코더의 소스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니까 디코더가 어떤 게 올라가져 있냐, 오토 디텍션을 한 다음에 디코더가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디코더의 상태가 뭐냐, 돌비냐 DTS냐 PCM이냐, 그 상태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들어온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냐, 그거를 상태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뭐 포맷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채널 수를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닉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MCU에서 이제 물어봐야 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뒤에 ASP 단을 또 새로 컨피규어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DSP하고 그러면 그 MCU하고 인터페이스가 그 SPI 그리는 거 데이터 네네. 그러면 DSP에서 그 변했으면 그 SPI로 정보를 안 주나요? 네, 안 줍니다. 네. 저거를 체크해가지고 뭔가 변했다는 걸 판단을 하고 그러면 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 네, 맞습니다. 그래서 MCU가 해줄 일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왜 그러면 사용자가 인풋을 계속 펑션을 계속 바꾸거나 뭐 FM에서 DVD에서 뭐 블루레이, 뭐 거기서 CD 아니면 뭐 테레비 인풋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바꿀 때마다 인풋 스트림을 바꾸는 거니까 그때마다 닉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MCU는 그때마다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고 그 스트림에 맞춰서 이제 ASP들을 새로 재배열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옵셔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거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안 쓰고 DSP가 그렇게 되면 이제 DSP가 폴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MCU가 계속 폴링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DSP에서 이 알파 커맨드를 운영을 할 때도 처리를 할 때도 뭐 CPU 점유율이 어느 정도는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제 또 다른 커맨드들을 또 보내고 아무튼 커맨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닉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실제 이런 이제 스트림이 DTS에다가 그다음에 펑션을 바꾸게 되면 데이터가 한동안 안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데이터가 AAC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요거를 보시면 이제 예를 들자면 HDMI 펑션으로 DTS를 듣고 있다가 HDMI 펑션에서 AAC가 들어올 게 뭐 DVD나 아니면 뭐 USB에서 AAC를 받아들인다. 뭐 그런 경우가 들어오면 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닉핀이 한번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고 이 라이징 엣지 때 MCU에다가 MCU는 라이징 엣지 때 그 노티파이가 일어났다는 거를 디텍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떨어뜨려라 라고 커맨드를 보내게 되고 요거 동안에 그 전에는 디코더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보면 DTS였고요. 그 다음에 닉이 발생한 후에는 리드 디코더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보면 unknown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풋이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다시 닉이 발생하게 되고 MCU가 다시 떨궈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읽어보면 AAC가 발생이 되고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게 된다면 그 스테이터스를 당연히 DSP에다가 아까 전장에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죠. 디코더가 뭐냐, 샘플레이트가 뭐냐, 프로그램 포맷이 뭐냐, 채널 수가 뭐냐. 그래서 그걸 읽어드린 다음에 MCU는 그거에 맞는 그 뒤에 ASP 단을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다 시나리오를 정해 놓으시는 게 낫죠. 여러 가지 입력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들어왔으면 얘 쪽으로 올려라.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DSP는 부트로더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트로더의 경우 수는 가지 수는 이제 부팅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경우 가지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노아, 뭐 HPI, SPI 제로 플래시, 원 요건 포트 얘기고요. SPI 제로의 플래시가 붙었냐, 원의 플래시가 붙었냐, 낸드 8, I2C로 깨울 거냐, SPI로 깨울 거냐, UART로 깨울 거냐.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VM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플래시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낸드에다가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으면 낸드로 부팅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건 시리얼 부트고요. 그다음에 패럴 노어 부트, HBA 부트, 낸드 부트 다 부팅의 가지수인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여기에서는 내용이 좀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요. 그 DSP 내부 롬에 우선 DSP가 정상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그
I/O 인풋 VCC가 그 순차적으로 부팅이 되게 되면 내부에 부트 로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 로더가 있으면 걔에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깨우는 부팅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부팅에서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낸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제 각 페리페럴마다 그 이네이블 하는 경우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낸드가 이제 부트 모드의 낸드가 1순위면 낸드의 낸드로 넘어가서 낸드의 그 첫 번째 번지에서부터 부트 로더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실제 부트 로더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이 부팅 과정이 끝난 후에 이 영역이 이제 SDRAM 쪽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과정 이제 실제 부팅하는 과정은 이제 TI에서 정해놓은 그 이 AIS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몇 가지 커맨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부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이제 SRAM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RAM에서 이제 코드가 돌게 되고요. 예, 그게 이제 EVM에서 발생하는 이제 낸드 관련된 부트로더들이고요. 세컨더리 부트로더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DSP의 그 롬에서 일어나는 부팅 이후에 이제 플래시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세컨더리 부트로더가 존재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거는 그것도 이제 한 문서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PA SDK에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분들께서는 필요하신 내용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경우에는 EVM과 다른 플래시를 사용하셨을 때 그 플래시의 그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부팅 시에 그것들이 맞아야지만 부팅이 되거든요. 클럭이라든가 그 그런 특성들을 전부 다 이제 코드에다 써줘야 됩니다. 그런 변경사항을 적용을 해주시면 플래시는 뭐 스펙이 맞는 거면 어느 플래시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SDRAM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세컨더리 부트로더고, 그 다음에 그 PA.out이라는 게 실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니까 늘어날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룸 EQ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룸 EQ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된 코에피션트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지에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띄워놓고 영역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들은 플래시에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플래시 용량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만들어 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런 툴 같은 경우는 요런 sbl.bin 요거를 만드는 툴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 요 SBL에서는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인풋 아웃풋 세팅, 그다음에 주로 인풋 아웃풋 세팅이죠. 클럭 세팅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런 GUI 툴인데 그것들을 세팅을 해서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바이너리 빈 파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걸 코드상에 그냥 적용을 하게 되고요.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뭐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부팅하면서 이제 MCU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고요. 예. 요 부분은 세컨더리 부트 로더에서 그 지금 플래시에 적용된 데이터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그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커맨드 시퀀스라든가 어떤 커맨드가 왔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뭐 이런 문서라든가 지금 PA SDK는 적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선 JTAG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USB로 이 바이너리 파일을 넣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한 게 이제 SPDIF 데이터로 그러니까 외부 CD 플레이어를 놓고 SPDIF 데이터로 이 내부 플래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구현이 돼 있었고요. 예, 그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커스터머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USB를 꽂았을 때 이 DSP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 존재한다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나머지 외부 MCU까지 업데이트 해달라 이런 과정들을 요구하시는 커스터머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를 이 기본 과정이 있는데 그 바이너리 파일을 읽었을 때 버퍼에 쌓아두고 그 버퍼에 쌓아둔 각 이제 일정한 사이즈의 데이터를 이 플래시에다 써 넣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코드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제 MCU 펌웨어 업그레이드 데이터를 읽어서 버퍼에다 쌓아놓고 일정 영역이 되면 요거를 뭐 SPI로 내보내 준다거나 그래서 외부 MC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아직 구현된 거는 없고요. 근데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